여유로운 밤이네요. 따뜻한 차 한 잔 다들 준비하셨나요? 네, 저도 방금 한 잔 따뜻하게 우려냈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네요. 맞아요. 오늘 밤 이 아늑한 테이블에 마주 앉은 유일한 초대 손님인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깊은 탐구 시간에 함께 파헤쳐볼 자유들이 꽤나 서늘하면서도 동시에 심장을 막 뛰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정말 방대한 자료들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의 예측 문헌들부터 시작해서 트랜스 휴머니즘에 관한 어떤 철학적 분석들, 그리고 선구적인 컴퓨터 과학자죠. 빌 조이의 그 유명한 에세이까지 싹 다 모았죠. 거기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랑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의 최신 연구 자료들까지 두툼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인 노화, 그리고 질병. 이걸 기술로 극복하려는 시도가 과연 어떤 미래를 끌어당기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눈부신 낙관론과 또 그 이면에 조용히 도사린 거대한 위험성을 아주 균형 있게 그리고 깊이 있게 조망해 보는 거죠. 맞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다룰 이 모든 자료들을 하나로 딱 꿰뚫는 실리콘밸리의 도발적인 마인드셋 하나를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문정 말씀이시죠? 네, 바로 죽음은 수정 가능한 버그다라는 문장입니다. 와, 진짜 도발적이죠. 인류가 오랫동안 절대적인 자연의 섭리라고 믿어왔던 생물학적 한계들이 마침내 무너지고 있다는 선언 같은 거니까요. 맞아요. 죽음과 노화를 어떤 필연적인 끝이 아니라 그저 생물학적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오류 코드, 딱 그 정도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전 그 마인드셋을 들을 때마다 제가 평소 즐겨 쓰는 앱 개발 프레임워크인 플러터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플러터요. 그 비유 참 재밌던데요? 그게 플러터로 멋있게 앱을 개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앱이 튕기거나 화면에 오류가 나면 개발자들은 별로 당황하지 않거든요. 그냥 코드를 열어보겠죠? 네, 코드를 열어서 꼬인 부분을 찾고 그걸 깔끔하게 수정한 다음에 새 버전으로 컴파일해서 업데이트를 배포하잖아요. 지금 실리콘밸리의 그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인간의 몸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그 하나의 거대한 코드 베이스로 취급하는 거군요. 맞아요. 질병이나 노화, 심지어 죽음조차도 숙명이 아니라 그냥 원인을 찾아내서 수정하고 새로운 생체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되는 문제로 보는 거예요. 생물학이 마침내 정보기술, 즉 IT의 영역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그 플러터 비유가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네요. 그렇죠. 과거의 생물학은 단순히 현상을 관찰하고 분류하는 데 그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코드를 읽고 쓰는 엔지니어링의 영역이 된 겁니다. 그 거대한 전환점 중 하나가 바로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폴드고요. 아, 알파폴드. 그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 인공지능이죠? 네, 맞습니다. 생물학계에서 무려 50년 동안이나 풀지 못했던 난제가 바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것이었거든요. 아미노산 서열이 어떻게 접히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되는데 그 접히는 경우의 수가 우주의 별보다도 많았으니까요. 와, 우주의 별보다 많다고요? 그걸 인간의 머리나 기존 컴퓨터로는 수십 년이 걸릴 텐데 알파폴드가 순식간에 계산해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단백질 구조를 그렇게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건 바이러스나 질병 단백질의 구조에 딱 들어맞아서 그 기능을 억제하는 분자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 자체가 자연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것에서 아주 정교한 설계로 바뀌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거기에 이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결합되면서 본격적인 생명체 코드 편집이 가능해진 거죠. 크리스퍼 기술은 진짜 마법 같더라고요. 단순히 유전자를 무작위로 막 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가이드 RNA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DNA 염기 서열만 정확히 타겟팅해서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건강한 코드를 끼워 넣는 거고요. 진짜 문서 편집기에서 찾기 및 바꾸기 하는 거랑 똑같네요. 오타를 고치듯이 유전자를 고친다니 참 놀랍습니다. 실제로 다큐멘터리 자료를 보면 충남대 연구팀이 이 크리스퍼 기술을 활용한 아주 인상적인 사례가 나오잖아요. 아, 그 레브라도르 리트리버 강아지 이야기요? 네, 그 견종이 유전적으로 고관절 이형성증에 아주 취약한데 연구진이 유전자 가위를 써서 그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 DNA만 정확하게 찾아내 교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아지의 고질적인 유전 질환을 고쳤다는 건 결국 인간의 유전병이나
암세포 특유의 변이만 쏙 골라서 파괴하는 맞춤형 치료도 곧 일상화된다는 뜻일 테니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유전자 가외를 이용한 항암 신약 플랫폼들이 이미 임상 단계에 진입해서 속도를 내고 있고요. 레이커즈 와일이 자신의 문헌에서 예측한 타임라인을 보면 이 기술들의 발전 속도는 우리의 직관을 훨씬 뛰어넘는 기하급수적 곡선을 그립니다. 커즈와일은 항상 좀 파격적인 예측을 하잖아요. 2030년대가 되면 나노봇이 우리 혈관을 순찰할 거라고 내다왔죠. 네, 이른바 GNR 혁명입니다. 유전학인 제네틱스, 나노기술인 나노테크놀로지, 그리고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인 로보틱스가 결합된 혁명이죠. 혈구 크기의 미세한 나노봇 수백만 개가 체내를 막 돌아다니면서 병원균을 파괴하고 DNA 오류를 실시간으로 수정한다는 게 참 심지어 늙은 세포를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노화 역전을 일으켜서 영생의 시나리오를 완성한다는 게 그의 전망입니다. 혈관 속에 수백만 개의 초미세 수리센터가 돌아다니면서 내 몸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준다니 대단하네요. 그런데 육체적인 건강이나 수명 연장은 그렇다 치고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신체의 한계를 극복한 다음엔 필연적으로 지능의 확장으로 넘어가게 되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트랜스 휴머니즘의 다음 단계입니다. 뇌의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 기술이죠.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최근 보여준 임상 성과들이 그 본격적인 시작점이고요. 아, 자료에 포함된 그 연구 기록 봤어요. 사고로 척수가 손상되어서 전신이 마비된 29세 환자 이야기요. 네, 그 환자의 뇌 운동피질에 미세한 전극 칩을 이식했죠. 놀랍게도 이 환자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으로 컴퓨터 마우스 커서로 움직여서 체스를 두고 소셜미디어에 글까지 올렸잖아요. 생물학적 신경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실시간 디코딩하는 기술이 임상적으로 완벽히 증명된 거네요. 생각만으로 기계를 제어한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커즈와일은 이 BCI 기술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뇌를 클라우드상의 거대한 인공지능, 초지능과 직접 연결할 거라고 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굳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위키페디아 전체의 지식을 다운로드하고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 연산도 클라우드에서 다 처리한 뒤의 결과값만 뇌로 바로 전송받는 세상이 열리는 거군요. 육체는 질병 없이 영원히 유지되고 지능은 클라우드를 통해 무한히 확장되는 포스트 휴먼의 탄생인 셈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묘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피할 수 없는 철학적 질문과 마주하게 되네요.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죠. 네, 전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의 세계관이 딱 완벽한 예시 같아요. 뇌의 아주 작은 생물학적 일부만 남기고 온몸을 기계 의체와 전자두뇌로 대체한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이는 17세기 르네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과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육체는 정교한 기계일 뿐이고 자아의 본질은 정신에 있다는 사상이죠. 아, 그 기계 속의 유령이라는 개념도 거기서 나온 거군요. 네, 철학자 길버트 라일이 그 심신이원론을 비판하면서 기계적인 육체 안에 깃든 비물질적 자아를 가리켜 기계 속의 유령, 즉 고스트 인 더 워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공각기동대가 이 개념을 직접적으로 차용한 거고요. 완벽한 기계의 몸과 무한한 지능을 가졌지만 그 안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유령 같은 인간성이라 진짜 효율성과 합리성의 끝을 날리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완벽한 효율성만 추구하는 존재가 된다면 인간의 비이성적인 면들은 어떻게 될까요? 슬픔, 두려움, 아니면 맹목적인 사랑이나 타인의 아픔에 무작정 공감하는 마음 같은 것들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관료제가 완벽해지려면 공적 업무에서 사랑이나 증오 같은 비합리적 감정 요소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했던 게 떠오르거든요. 감정마저 통제하려 들 거라는 거군요. 네, 만약 우리가 뇌신경망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런 비합리적인 감정들조차 하나의 버그로 취급해 삭제해버린다면 과연 우리는 여전히 인간일 수 있을까요? 기술 발전이 초래할 존재론적 위기를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감정과 결함마저도 인간다움의 필수 조건이라면 결함 없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기술적 진보는 역설적으로 인간성의 상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더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위협도 존재하잖아요. 생물학적 불평등 문제요. 맞습니다. 유전자를 마음대로 편집하고 뇌에 칩을 심어서 인지 능력을 높이는 이 비싼 기술들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될 리가 만무하죠. 막대한 자본을 가진 소수의 엘리트만이 이 기술을 독점한다면 인류는 문자 그대로 서로 소통조차 불가능한 두 개의 다른 생물학적 종으로 나뉘게 될 테니까요.
생태계 측면에서도 엄청난 취약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 보면서 아차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 다양성의 상실이었어요. 네. 질병이 없다고 믿는 특정 우월한 유전자로만 인간을 개량해서 종을 획일화시켰을 때의 문제죠. 당장은 아직 건강하고 완벽해 보이겠지만 만약 코로나19와는 차원이 다른 그 특정 유전자 구조만을 교묘하게 파괴하는 코로나20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연 생태계가 수십억 년 동안 무수한 결함과 돌연변이를 허용하면서 다양성을 유지해온 것은 그것이 가장 강력한 종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거든요. 유전자 풀이 단일화된 종은 단 한 번의 환경 변화나 새로운 공격으로도 전멸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완벽함을 향한 인위적인 통제가 오히려 인류 전체를 치명적인 취약성으로 몰아넣게 되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무서워지네요. 이런 무소불위의 통제와 조작이 가능해진다는 건 반대로 누군가 악의를 품었을 때의 파괴력도 그만큼 거대해진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선구적인 컴퓨터 과학자 빌 조이가 에세이에서 경고한 서늘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비유주의의 에세이 왜 미래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에 담긴 핵심적인 경고죠. 그는 20세기의 위협과 21세기의 위협은 본질적인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고 통찰했죠. 20세기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대량 살상 무기, 즉 WMD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핵무기나 대규모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려면 거대한 국가 단위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인공위성에 포착될 수밖에 없는 대규모 시설과 우라늄 같은 구하기 힘든 원료가 필수적이었고요. 진입장벽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21세기의 GNR 기술은 그런 거대한 공장이 필요 없습니다. 빌 조이는 이것을 지식 기반 대량 살상, 즉 KMD라고 명명했습니다. 지식 이네이블드 매스 디스트럭션. 희귀한 원료나 거대 시설이 아니라 오직 지식 그 자체가 무기가 되는 시대라는 거군요. 네, 고성능 랩톱 한 대와 소규모 실험실,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된 지식만 있으면 국가가 아닌 소수의 개인이나 극단주의 집단도 전 지구적인 파괴력을 낼 수 있습니다. 파국의 진입장벽이 완전히 사라진 셈이죠. 이 KMD가 핵폭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통제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메커니즘이 하나 더 있잖아요. 바로 자가복제 능력. 셀프 리플리케이션이죠. 핵폭탄은 아무리 위력이 강해도 한 번 폭발하면 물리적인 파괴 행위가 거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 생명체나 나노봇은 세포의 대사 과정을 모방해서 스스로를 무한히 복제할 수 있습니다. 빌 조이가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가 바로 통제를 벗어난 나노봇의 자가복제 현상, 이른바 그레이구 시나리오군요. 맞습니다. 그레이구, 직역하면 회색 점액질이라는 뜻인데 이름만 들으면 단순한 공상과학 여화의 설정 같죠. 하지만 그 이면의 실제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시각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나노봇이 자가복제를 하려면 물리적인 재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체내의 질병세포를 분해해서 자기 복제에 쓰도록 프로그래밍된 나노봇에 코드 오류가 생겼거나 누군가 악의적으로 해킹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이 나노봇이 질병세포가 아니라 생명체의 기본 구성 요소인 탄소 원자 자체를 주변 환경에서 무차별적으로 뜯어내서 자신을 복제하는 재료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한 개의 나노봇이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 순식간에 15개가 25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겠네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지구상의 모든 식물, 동물, 인간의 몸을 분해해서 잭빛 나노분 무리로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연쇄 반응입니다. 폭탄처럼 한번 쾅 터지는 게 아니라 마치 산불이 온 숲을 연료 삼아 집어삼키듯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재료로 써버린다는 거네요. 개인의 사소한 실수 한 번, 웁스! 하는 그 순간에 인류 생태계 전체가 잿빛 점액질로 변할 수 있다니 끔찍합니다. 정말 서늘한 시나리오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왜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거대한 위협을 거의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전 이 대목에서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에 등장하는 소마라는 약이 자꾸 겹쳐 보이더라고요. 소마요. 알약 하나만 삼키면 모든 우울과 분노가 사라지고 수동적인 쾌락에 빠지게 만드는 완벽한 통제 수단 말이죠.
맞아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끝없이 스크롤되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과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들이 바로 그 디지털 소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기술적 위협이나 KMD의 공포 같은 무거운 주제들은 사실 생각하기 골치 아프거든요. 알고리즘은 대중의 주의를 끊임없이 가벼운 쾌락과 자극적인 정보로 돌립니다. 사람들은 손바닥 안의 즐거움에 취해서 정작 거대한 기술의 물결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질문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거네요. 이른바 인지적 위축 현상이죠. 네, 알고리즘은 철저하게 상업적 이익, 즉 자본주의 체제의 생리를 따르고 있으니까요. 대중의 체류 시간을 늘려야 수익이 창출되니 계속해서 도파민을 자극하는 컨텐츠만 쏟아내는 겁니다. 결국 기술의 발전 방향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철학적 고민보다는 그냥 상업성과 효율성을 쫓아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저 주어진 기술을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관찰자로 전락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빌 조이나 여러 사상가들은 우리가 관찰자가 아닌 능동적인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스스로 파멸을 막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은 경험이 있거든요. 과거 생물학 무기 금지 조약이나 화학 무기 금지 조약을 체결했던 것처럼요. 맞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힘이라도 인류 전체를 위협한다면 그 기술의 개발과 보유를 포기하기로 전 세계가 합의했었죠. 하지만 지식 자체가 무기가 되는 21세기의 KMD 시대에는 특정 국가 단위의 감시나 조약만으로는 이 쏟아지는 기술의 파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기술을 맹목적으로 환영하거나 무작정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그 방향타로 올바르게 잡기 위한 집단적인 윤리적 각성과 끊임없는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어느덧 오늘 밤 우리의 찻잔이 서서히 비어가고 있네요. 당신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복잡하고 방대한 이야기들이 왜 당신의 일상, 당신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죠? 맞아요. 기술은 이미 거대한 상업적 동력을 타고 우리 삶 아주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워치로 수면 패턴과 심박수를 확인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당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이 거대한 기술 혁명의 씨앗들이 싹트고 있거든요. 우리의 육체를 코드처럼 업데이트하고 지능을 클라우드로 확장하며 엄청난 파멸의 위험성마저 내포한 이 기술들은 앞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겁니다. 기술의 발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거대한 힘을 통해 어떤 가치를 지키고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대답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깊고 서늘한 탐구를 마무리하며 가장 편안한 자세로 기대앉은 당신에게 본질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두고 싶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고자 하는 욕구를 타고났다고 했죠. 네, 우리는 모르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지식을 향해 끝없이 나아가려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지식 그 자체가 거대한 무기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능인 지식의 탐구를 스스로 멈출 수 있습니까? 묵직한 질문이돼요. 이 질문의 답을 당장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에 조용히 띄워두고 당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곱씹어 보셔도 충분하니까요. 오늘 밤은 거대하고 차가운 우주의 무한한 기술적 가능성 속에서도 유한한 생명과 결함을 안고 있기에 더욱 고유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온전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여운이 남는 밤이네요. 복잡한 생각들은 이제 따뜻한 찻잔과 함께 내려놓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아주 깊고 달콤한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